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최유한의 맛있는 수다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저 혼자 진행하게 됐어요. 이게 일단 죄송하고요. 조금 있다가 김성수 평론가 오게 되면은 왜 늦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4.29 재보궐선거에서 뭐 예상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야권이 전패를 당했어요. 아니지. 무소속 천정배 후보를 야권을 친다면 3대1로 야권이 완벽하게 밀리는 성완종 게이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무슨 맛으로 부렸는지 몰라도 이렇게 결국 이기게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멘붕인 상태에서 많이 이렇게 힘이 빠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힘 빠지지 마시라 이런 말씀에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완종 게이트가 이렇게 쫙 몰리고 있는데 계속 뭐 검찰에서 수십억씩 막 돈 들어왔다 막 검찰에서 흘리고 있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새누리당을 찍었을까요? 이 부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따가 김성수 평론가 오면은 잠깐 좀 이야기 거기에 중점적으로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오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자, 선거라는 거는요 집단 패싸움입니다. 지지자 간의 집단 패싸움. 내가 더 이 사람을 더 강고하게 지지한다. 내가 더 이 사람을 더 강고하게 지지한다. 이 지지하는 유권자들 간의 집단 패싸움. 뭘로? 투표로. 페이퍼스톤이라고 하죠. 예. 이걸로 패싸움을 벌이는 건데 누가 더 강고하게 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합력에 따라서 뭐 5% 10% 문제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20%까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저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정치 컨설팅 하면서 느낀 건데 과연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심지어 20%까지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 흔히들 잘 알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명량에서 나왔던 12척 배를 가지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하면서 나가서 열심히 싸웠지 않습니까? 그 필사직생 그 정신이야말로 지금 우리 선거판에서 꼭 필요한 꼭 필요한 무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 정도 뒤지던 후보가 어떻게 뒤집었냐면요. 아침에 일찍 여론조사 전화 받을 때 20% 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참모들과 같이 모여서 돼지국밥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면서 어이! 같이 돼지국밥 먹으면서 힘내자고 하는 후보자의 강력한 파이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는데 이번에는 후보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 나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 드리고요. 자, 우리 일단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선거의 총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권은 힘이 없었습니다. 어떤 힘? 국민들을 믿고 나가는 힘이 없었어요. 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누구 욕할 거 아닙니다. 야권 분열됐다고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 도대체 새누리당이 무슨 마술을 부렸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뭐 새정년 욕하고 정동영 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욕을 한다고 하지만은 뭐 저 상대방이 새누리당이 무엇을 잘했는지
알아야 나중에 베껴 먹든지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한 5가지 정도 새누리당이 잘했던 거, 어떤 것을 잘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새누리당은요, 첫 번째,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요,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유권자들이 어떤 요구가 있고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었어요. 이번에 여론조사 말 많았죠. 서로 치고받고 싸웠죠. 그런데 새누리당은 여의도 연구소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옛날부터 싱크탱크를 만들자라고 야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싱크탱크가 뭘로 변질됐냐면은 개파에 수장이 가서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누리당은 개파를 불문하고 당 이익을 위해서 싱크탱크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새누리당이 그걸 가지고 있었다. 난 이거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로부터 위까지 일관되게 선거다. 이 진영은 선거다라는 것을 똘똘 뭉쳐 있었다는 거예요. 다들 보십시오. 아침에 선거할 때 다들 빨간색 옷 입고 쫙 앉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진행해요.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비롯해 다른 데 보면은 단결이 안 돼 있어요. 몇몇 핵심되는 대표부터 해서 몇몇 사람은 파란색 옷 입고 나머지는 각기 놀아요. 이번 선거 때 지원 나간 거 보십시오. 누가 광주에 가서 지원했습니까? 몇몇 사람 안 갔어요. 예. 큰 개파를 갖고 있었던 안철수 의원조차 안 내려가서 왜? 천정배 후보와의 개인적 관계 때문에. 결국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들, 새누리당에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없는 모습들, 이런 단결력이 결국 이번 결과를 이렇게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무기가 있었다. 여론조사기관 여의도 연구소라는 무서운 무기가 있었다. 새누리당은.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성종환, 성완종, 죄송합니다. 성완종 고 경남기업 회장이 아니라 성완종 고 전 새누리당 의원이죠.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선 자금 게이트입니다. 대선 자금 게이트. 이것이 터져 나왔을 때 어떻게 전환을 했죠? 예, 바로 프레임을 성완종 사면 논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즉 선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점은 방어하지 않는다. 다만 이슈를 전환한다. 옛날에요, 이휘창 후보 때, 옛날 대선 전국에서요, 김대중과 싸우고 노무현과 싸웠을 때 야권에서 계속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공격했습니까? 아들 군대 안 간 문제 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죠. 그때 어떻게 이해찬 캠프에서 대응을 했습니까? 아니야 군대 갔어. 아니야 몸이 원래 이랬어. 상황이 이랬어 하고 계속 변명만 했죠. 약점을 계속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어하다 선거가 끝나버렸어요. 이거를 그때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은 너무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약점은 방어해서는 안 된다. 즉 이슈를 전환시킨다. 사람의 시각을 바꿔서 보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분명히 누가 얘기해도 박근혜 대선 자금 게이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완종 사면 논란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명확하게 사실 저는 성완종 그 사면 얘기 나왔을 때 아니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한나라당에서 요구했다고 대통령의 사면 원칙을 버리고 요구했다고 들어주는 그것도 웃긴데 그거를 변명거리를 내세우니까 당연히 사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고유의 권한이고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그 원칙에 따라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변명이 뭡니까? 한나라당에서 요구했다. 당선자 측에서 요구했다.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오니까 옳다구나 하면서 물타기에 딱 좋은 거였죠.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대선 자금 게이트가 성완종
사면 논란으로 프레임이 바뀐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 새누리당 사람들 돈 먹었어. 그런데 야당 너네는 돈 안 먹었어? 라고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두 가지 또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긴장하는 쪽이 이깁니다. 모든 선거는 긴장하는 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성완종 게이트 때문에 새누리당은 끝까지 긴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긴장했습니까? 정말 죽을 돈 살 때 이번에 다 전패한다라고 속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패한다, 위기의식 막 불러일으키면서 긴장을 했거든요. 옛날에 또 이제 제가 뭐 이해창 씨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라 이해창 캠프 때 어땠냐면요. 노무현과 정몽준이 후보 단일화를 깨졌을 때 이해창 캠프에서 어떻게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 만세를 불렀어요. 그때 노무현 캠프는 뭘 했냐? 노무현 캠프는 계속 깨지고 나서부터 계속 사방팔방에 전화하고 저도 그때 문자 메시지를 여러 통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노무현과 정몽준의 후보 단일화가 깨졌기 때문에 위기다. 우리 계속 돌려가지고 사람 투표하도록 하자. 독려 메시지 들어오고 독려하는 문자 들어오고요. 전화 오고요. 이렇게 왔었어요. 끝까지 긴장했던 노무현 캠프가 이겼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회창 캠프는 그때 만세 부르고 이겼어. 다음 이회창 대통령이 되면 난 어디 가야지 하면서 밑에서 치고받고 싸움박질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즉 끝까지 긴장하는 곳이 이기는데 새누리당 끝까지 긴장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다른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서 성완종 게이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번에 이길 수 있다라고 방심한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와서 복귀를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저들이 무엇을 갖고 있었느냐. 가장 무서운 여론조사기가 한나라 여의도 연구소라는 거 갖고 있었고 거기에 체계에 따라서 움직였고, 두 번째로 약점은 방어하지 않는다. 즉 다른 이슈로 전한다. 박근혜 대선 자금 게이트를 성완종 사면 논란으로 바꿔버렸다. 그리고 세 번째, 긴장하는 쪽이 이기는데 새누리당은 끝까지 긴장했다라는 이런 뼈아픈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혼자 얘기하니까 좀 목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우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이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다 이해하실 걸로 믿고요. 네 번째 말씀드릴게요. 선거는요, 바람, 구도, 텃밭이라는 3요소가 있거든요. 바람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했더니 한번 선거가 무상급식으로 확 바람이 불죠. 무상급식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는 뭡니까? 수도 이전 논란. 수도 이전 하자니까 바람이 샥 불었어요. 충청권 확 결집했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에는 바람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성완종 게이트가 박근혜 대선 자금 게이트로 전환이 되지 못하고 사면 논란, 즉 프레임이 바뀌면서 바람이 불지 못했어요. 바람 불지 않았죠. 더군다나 대체적으로 야권이 유리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텃밭이라는 부분, 이 텃밭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야권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텃밭 자체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바람과 텃밭. 자, 세 번째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야권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야권 분열에 대해서 정동영 씨가 책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 의뢰에 대해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야권 분열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특히 저는 관악 갑주민이고요. 관악 을과 같이 선거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표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딱 찍어놓으면 그냥 밀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 이것이 가장 뼈아픈 건데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서 기타 야권에 대해서 수권 능력을 가진 정당이라고 우리의 권력을 위임해서 통치해 주쇼라고 하는 일반적인 1인 1투표를 통한 정치 질서를 맡길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야권 분열의 원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수권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부분, 이거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고 이건 앞으로 계속적으로 비판받고 보완하고 진행돼야 할 부분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람구도 텃밭에서 구도의 문제는 그리 크지 않았다. 사실상 그렇다. 다 관악을 빼놓고 나머지 보십시오. 다 1대1 대결 구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이겼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천정배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거는요. 이걸 무엇으로 설명해야 합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리더십의 부재였다. 이 문제가 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잠깐 기사를 보니까 너무 웃긴 게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선거의 여왕 맞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위치는요, 선거를 초월해야 되거든요. 선거 이 구도에서 초월해서 국민 대통합을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죠. 뭘로? 언더독 전략. 언더독 전략이 뭡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동정론입니다. 동정론. 언더독. 개가 언더 깔려있어. 아래로. 개가 깔려있어요. 이건 투견장에서 개가 깔려있을 경우 사람들이 저 밑에 깔려있는 저 개가 다시 일어나서 저 상대방 개를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이 동정론. 이 동정론이 언더독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번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언더독 전략을 썼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국모께서 아프셔요. 대통령의 신병에 대해서 이렇게 낱낱하게 24시간 내내 까발리는 정권을 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외유 갔다 와서 아픕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청와대 대변인 입에서 직접 아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왜? 우리 국모께서 아프시거든. 그러다 보니까 야권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지만 거기에 분명히 영향받는 50대 이상 어르신들 국모께서 아프신데 어떻게 성완종 게이트에서 입장 표명을 하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껴갔죠. 언더독 전략입니다. 선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유권자들 간의 페이퍼스톤, 투표지를 통한 패싸움입니다. 더 강고하게 결합되어 있는 곳이 이기는데 이 5가지가 이번에 새누리당이 이길 수밖에 없다. 야당은 전략이 없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으니 당연히 새누리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허무하죠. 너무 허무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역으로 돌려가지고 그럼 지금까지 뭘 했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엇을 했나?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선거 행태를 보면요. 새누리당은 모든 상황에서 수세적인 상황이어서 중앙 권력으로의 정책 비판이 나가지 않도록 지역에서 차단을 했습니다. 지역 일꾼, 지역 개발, 무엇을 가지고? 경제 이슈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경제 이슈, 돈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 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똘똘 뭉치면서 중앙 권력으로 하는 비판을 막아내죠. 그런데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은 지금까지 어떤 선거 전략을 활용했느냐? 오로지 하나. 정권 심판 아니면 야권연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야권연대 이번에 안 됐던 거는 이번 지난 통합진보당 해체로 인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종북 논란에 휩싸일까봐 아예 처음부터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죠. 선을 긋고 나서 독자적으로 나간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역사상 야권이 독자적으로 집권할 수 있었습니까? 9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이 독자적으로 집권할 수 있었습니까? 2002년 비록 깨지긴 했지만 노무현 혼자 집권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면 리더십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까지 내왔던 거는 뭐냐면은 야권 연대와 정권 심판이라는 거죠.
근데 정권 심판도 어떤 정권 심판이냐? 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슈를 가지고 내 돈을 뺏어가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 경제 이슈를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쟤네 나빠요. 쟤네 돈 먹었어요. 저런 데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권 심판론을 나왔던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하죠. 그래요. 맞아요. 80몇 %가 성완종 돈 먹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거기서 야권은 안 먹었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정권 심판론도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 쟤네한테 말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유권자들이 무지몽매해서 결국은 저렇게 찍어주네. 하면 유권자 탓하면서 다음에 잘하자. 으쌰. 이렇게 갔던 것이 지금까지 선거의 트렌드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역사상 최악의 정권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왜 보궐선거만 있으면 730 보궐선거도 그렇고 다시 선거만 있으면은 왜 계속 그 판판이 깨져나갑니까? 예?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집권 능력으로서의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최규하 기자님 아까 저한테 소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신한 당선자는 신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안상수, 쌍수를 들고 등장을 했다. 라고 했겠죠. 정동영, 정동영이 졌어잉. 이렇게 비꼬아주셨죠. 이거 어제 기사로 쓰려다가 못 쓰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우리 야권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원래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할 생각이었는데요. 일단 제 생각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때 이겼던 때가 언제죠? 무상급식 내세우면서 무상급식, 사실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었죠. 의무급식 내세우면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무급식이 보편화되는, 그래서 의무급식을 거부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의무급식이 보편화되는, 지금 뭐 말이 많죠. 돌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연유가 됐을까요? 바로 아젠다를 제대로 뽑았다. 즉 경제적 아젠다를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아젠다를 제대로 뽑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7년 체제라고 하죠. 87년도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직선제를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구도화된 87년 체제, 소선거구제 71표에 의해서 한 사람만 뽑는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직선제 이를 하면서 양당제가 이렇게 딱 완성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87년 체제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다른 이견이 나올 수 없는, 선거를 통해서 표출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그래서 보수 진영은 우파 기득권과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영남, 그리고 보수 성향의 유권자를 하나의 자기의 선거에 있어서 주력 부대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좌파, 왼쪽에 있는 진영은요, 진보 진영은요, 좌파 기득권. 여기선 좌파 기득권이라고 한다면은 대기업 노조라든지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이라든지 커다란 권한을 갖고 있는 좌파 기득권과 호남이라는 지역적으로 말씀드린 호남, 그리고 세 번째 진보 성향의 유권자,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이 87년 체제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와중에서 좌파 기득권, 우파 기득권 또는 영남, 호남, 그리고 진보 성향, 보수 성향에 이렇게 갈라진 사이에서 다른 의견이 선거 때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이, 정치적인 의견이 둘로 쭉 나눠가지고 왼쪽 아니면 오른쪽,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까? 그 한계를 명확하게 보였던 것이 지난 2012년 박근혜 대 문재인, 문재인 대 박근혜 이 대결 구도였거든요. 거기서 명확하게 져버렸어요. 아니 여기서 부정선거라는 것이 있을 수 있었죠. 부정선거가 있었고 관건선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째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좌우로 나뉘어져서 도대체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없는 데까지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지역적으로 영남을 갖고 있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많이 있는데 여기가 1000만이 넘는다는 거죠. 호남을 지역적으로 갖고 있는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 많은데 여기는 4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구수에서 이미 차이가 나고요. 또는 좌파 기득권과 우파 기득권을 봤을 때 좌파 기득권에 대한 결합도가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우파 기득권보다 여유가 있지 않아요. 다시 설명드리면은 박근혜 정권은 대기업을 칠 수가 있습니다. 비자금 가지고 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에서 달리 의견을 가지고 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포스코라든지 신세계라든지 비자금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 심지어는 충남을 근거로 하고 있었던 성완종을 타깃으로 해서 보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좌파 기득권은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민주노총이라든지 지역적으로 되어 있는 데와 강구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은 선거 자체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이 더 계속 진행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정말 징그럽게도 60년 이상 보수 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일본, 미국, 보수 일변도의 정치 세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정치 지형도가 그렇게 나간다. 라는 암울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는 국민TV가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너무 다행인데요. 종편이라는 2011년 12월 1일 날 출범했죠. 종편이 들어서면서 언론 지형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저 종편 지금 안 나가요. 안 불러줘서. 왜? 저 말고도 진보적 의견을 갖고 있는 논객들이 많이 나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언론의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구분했던 이 양쪽의 힘이 언론 우위를 통해서 완벽하게 넘어가 버리고 힘이 그쪽으로 쏠리게 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선거에서 판판이 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젠다 설정을 이렇게 불리한 구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은 지금까지 계속 경제 이슈로 공략을 해왔습니다. 딱 두 가지, 공무원 연금 개혁 그리고 노동 개혁. 이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파급되는 경제적 이슈로서 돌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은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노무현 정권 때는 종합부동산세 이야기했었죠. 2008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총선 때 뉴타운 얘기 있었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통해서 겨우 회복을 했는데 나머지 판판이 때문에 깨져 나갔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500만 표, 530만 표의 차이를 두면서 정동영 후보를 누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하면서 국밥 퍼먹으면서 그 모습 보였죠. 그것이 뭡니까? 국민들은 지금 내 삶에 있어서의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찍는다는 겁니다. 정권 심판 중요하죠. 그런 아젠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오신환 후보가 관악을에서 있는 조원동에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고 1996년도에 이게 안전진단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D등급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느냐? 이군현 의원이 오신환 특별법을 내세워서 도움을 주겠다. 오신환 특별법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이게 됐으니 그 아파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커다란 이슈를 가지고 나한테 다가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요. 이거를 이기적이라고 욕할 수는 없습니다. 왜? 21세기에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그 사람을 보고 찍을 때 나한테 이득이 되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찍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이기적이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거죠. 성완종 게이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파상적으로 공세에 들어오는 거를 물타기해서 야 너네 사면 해줬으니까 이게 결국 이거지 않습니까? 니네가 사면 해줬으니까 우리가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근데 이게 먹혔다라는 거 아닙니까? 먹히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검찰에서 수십억 원의 뭉칫돈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 뭉칫돈이 여당인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야당도 먹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가 막힌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이 진보 진영에 대해서 뭐랄까 이게 손해가 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유,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선거에서 아젠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냐의 문제, 그리고 그 혜택을 누가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거고요.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한 부시보다 에이 바보야 문재인 경제야 라고 이야기했던 클린턴이 아칸소 주의 아주 작은 주의 주지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이미 경제적 이슈가 사람들을 다 휘어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때 뭐 딕모리스라는 아주 걸출한 정치 컨설턴트가 옆에서 조언을 해줬겠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아젠다는 직접적으로 내 피부에 와. 특히 이 피부가 어느 피부냐면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지금 선거판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50대 중졸 여성들이 지금은 뭐 50대가 아니라 40대로 낮아졌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50대 중졸 여성들이 직접적인 여론 전파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맞아 저건 내 얘기야 라고 했을 때 폭발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급식이 이렇게 먹힐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론조사기관 여의도연구소에서 정확하게 유권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지점을 포착합니다. 이거를 딱 던져줘요. 그러면 당에서는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에 김무성 대표 이번에 선거에 뭐 왕자라고까지 언급이 되는데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차준마 가지고 나왔어요. 차준마, 세준마라고 해서 차승원 씨의 그 차준마 이미지를 가지고 새누리 아줌마에서 세준마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밀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먹혀요. 세상에 속 답답해 미치겠는데 그게 먹힌단 말이죠. 왜 이런 세련된 모습들을 진보 진영은 보이지 못하는가? 투쟁만 한다고 해서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선거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층위에서 와가지고 찍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흥분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6시 33분인데 아직까지 우리 김성수 평론가 도착하지 않고 있네요.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무조건 뭐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김성수 평론가 딱 앉혀가지고 인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08년도 광우병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돼서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이 집단지성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집단지성이 뭡니까? 자,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 1인 1표예요. 이건희 회장도 한 표고 저같이 40대 중반에 애새 키우는 아빠도 한 표고 아니면은 노숙인도 한 표예요.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데 문제는 우리 2008년도 광우병 시위 때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집단지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집단지성이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같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내면은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의견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애국가를 사람들이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개인이 동해물과 백두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고 다 틀릴 수 있는데 애국가를 전체적으로 부르면요 음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나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조정이 돼서 그렇거든요.
이것이 집단지성의 힘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다음 총선과 다음 대선이 있을 때, 이때까지 우리는 집단지성의 힘을 빌려야 한다. 즉, 수도 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야권의 리더십 문제, 수도 없이 터져나오는 정치 개혁의 문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론회장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토론해서 그 의견을 채택해서 이걸 아젠다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야권에서 해오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요, 한쪽 끝에다가 기획실 딱 써놓고요, 또 뭐라고 쓰냐면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해놓고 그 안에 몇몇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정치 컨설턴트 일했을 때 그랬어요. 머리 좋은 몇몇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뭘 합니까? 선거 기획을 짜내요. 전략을 짜내고요. 공약을 만들어내고요. 제가 한때 정치 컨설팅 회사에서 띡 누르면 짜르르르 나온다고 해서 별명이 공약 자판기였습니다. 공약 자판기. 말이 됩니까? 전 이제 와서는 굉장히 부끄럽기 때문에 지금 정치 컨설팅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때 선거의 구도와 전체 흐름과 트렌드를 보면요, 대충 그 지역에 맞춰 띡 누르면은 공약이 나와요. 그걸 그럴싸하게 홍보물에 올려놓고 공약입니다 내세워요. 이게 먹혔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 가운데서 공약도 나와야 되고 의견도 나와야 되고 이것이 합치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다시 우린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집단지성의 힘을 이제는 필요하다. 다음 총선과 대선 멀지 않았는데 박근혜 치하에서 몇 년을 더 버텨야 되지만 이걸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현재 박근혜 정권은 최악의 정권이라고들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는 무관하게 선거는 최고입니다. 선거는 정말 잘합니다. 어떤 비결이 있길래?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선거와 정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선거와 정치가 달라요. 정치를 잘하는 것과 선거를 잘한다는 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선거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단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집단에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왜 야권은 전문가들을 안 쓰죠? 여권은 조동원인가 조원동이가 광고하던 사람도 와가지고 색깔도 바꾸고 계속 자기 변신을 해가면서 바꿔갑니다. 야권은 그런 거 못 봤어요. 지금까지 정권 심판과 야권 연대만 하나 이야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끊임없이 자기 변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선거를 잘 치를 생각은 하지 않고요. 개파 안에서 누가 짱 먹을 것인가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걸 정치 잘한다고 하면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선거에서도 이기지 못하고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탁월한 선거 전략 저들이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정말 비정규직 수백만의 시대이고 수도 없이 많은 데서 고통받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잘하고 있는 데가 그거 하나더라고요. 을지로위원회인가? 대한민국의 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오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안을 내오는 이런 모임들이 각 단위, 을뿐만 아니라 노동도 있어야 되고 금융권도 있어야 되고 각 단위별로 조직화되면서 거기서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선거의 전체 구도는 야권은 지리멸렬하게 정권 심판론과 야권 연대라는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교체한 적이 있었고 재창출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리더십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이라는 정말 걸출한 지도자가 리더를 해왔고요. 노무현이라는 정말 순박하지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재창출되는 데까지 있었는데, 지금 야권은 리더십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어떤 리더십이냐? 상대방을 포용하고 적까지 포용할 수 있는 선건 전투거든요. 전쟁이거든요. 2등은 지는 거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이런 리더십이 현재 보여지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선거 때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선거 때 리더들은 무엇을 하고 하고 있나.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완종은 그때 이완구 캠프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획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단둘이서 비타 500박스만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나와서 여기저기 전화를 합니다. 오피니언 리더라고 있거든요. 여론 주도층들한테 전화를 하고요. 계속 엮어냅니다. 조직화 작업을 해내는 것이죠. 그거는 이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보니까 단결이 되지 않는 모습이 곳곳에서 노정이 됐습니다. 내 계파 사람이 아니니까. 내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쪽 사람이 아니니까 손 놓고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정배와 정동영이라는 정치인이 나갔을 때 붙잡을 수 있는 노력이 부족했고요. 그걸 공천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했고요. 당연히 후보자 공천 과정이 알아서 경선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지만은 후보자 경쟁력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새정년 욕하고, 다들 새누리당 욕하고, 정동영 욕하고, 우리가 아니라 천정배 당선자, 이건 당선자 됐지만, 천정배 후보 욕하고만 있을 때, 보수는 무엇을 했습니까? 발로 뛰었어요. 자, 어느 패친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없애야 한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는 말잔치로 망한다. 보수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현금을 창출해내는데 진보는 막상 들어갔지만은 발 빼고 평론만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현재의 모습이, 현재의 야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말이 맞습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는 말잔치로 망한다. 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지금 2015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4월 16일 날 사고가 나고 나서부터 1년 내내 가슴 아픈 상황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있으니 일주일 동안 내내 울고 살았던 우리 시청자분들, 조합원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일주일 내내 울고 살았어요. 새벽이면 머리맡에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구조된 사람 없나 하고 꺼내면서 그렇게 울고 살았는데 그의 선거에서 730 재보궐선거에서 철저하게 졌죠. 김무성이 다시 화려하게 탄생하게 된 계기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보궐선거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완종 게이트라는, 아니죠. 성완종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대선자금 게이트라는 어마어마한 폭탄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번 선거에서 당연히 이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열받고 화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수순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보 진영이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지만 답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구체적으로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목이 막 아프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 이제 그만둘래 하려고 하는데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오셨네. 들어오세요. 예. 늦어도 어떡합니까? 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하시죠. 여기 마이크 있으니까 하십시오. 멀리 부천에서 오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4.29 재보선 분석을 했고요. 새누리당이 왜 승리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몇 분이야? 45분 동안 쉬지도 않고 떠들었어요. 45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최 의원이 끊임없이 말했구나. 힘들었겠다. 뒤 옆에 구원자가 왔구나. 근데 자,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말씀하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한데 최유한 평론가한테는 저의 이 거리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신 것 같아요. 아주 오면서 들었는데 혼자서 열변을 갖다 이렇게 토하시더군요. 목 아파 죽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타 늦게 된 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근데 어쨌든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솔직히 할 얘기 다 했어. 예, 영화없이 했거든요. 오면서 들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 판세에 대한 어떤 분석, 이 분석은 크게는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악을이 가장 상징적인 곳이었는데 관악에서 야권 분열 때문에 졌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오신환 후보가 43%를 얻었으면 지난 선거 때보다 무려 10%를 더 얻었는데 거죠. 그런데 우리 야권 범야권으로 보면은 보십시오. 예전에 38%를 얻어가지고, 38점 몇 %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당선이 됐었잖아요. 이상규 후보가. 그런데 지금 얻은 정태우 후보의 표는 3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5%를 깎아먹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김희철 후보가 나와가지고 28%를 28%. 얻었어요. 네. 그럼 합해가지고 66% 이상을 얻었던 그런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6%네요. 56% 이상을 얻었던 곳인데 거기를 이번에는 정동영 후보가 20%밖에 못 가져갔으니까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야권의 퍼센테이지가 10% 이상 빠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빠진 것들이 뭔가 말씀하셨던 대로 전략의 부재는 가장 컸던 것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변희재가 굉장히 좀 우리한테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대상이지만 이번에 감히 그의 말을 빌려서 왜냐하면 당할 때 호되게 당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새정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었던 그런 선거였다. 근데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이 낮에 저한테 재밌는 사진을 보내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진이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관악을, 관악을의 상황이 어디와 비슷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사진을 준비해 주셨는데. 예전에 이제 이미 이거는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리꾼들이 이걸 찾아냈어요. 찾아내셨어요. 기가 막힌 분들이에요. 이게 집단지성이야. 사실은. 집단지성이죠. 한번 사진 준비한 거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리꾼들이 준비해주신 사진. 한번 보시죠.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겁니다.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이전에 주얼리하고 소녀시대 그리고 소녀시대의 태연이 솔로곡 이 셋이 1위를 놓고 싸우던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웃긴 거지. 원모타임하고 원모타임하고 키싱유하고 만약에가. 그런데 이제 주얼리의 시청자 선호도 보세요. 낮죠. 3분의 1 정도, 전체 중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안 돼요. 주얼리의 광 마니아들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소녀시대 팬들은 사실은 둘을 합친 것들이죠. 근데 그게 쪼개졌어요. 나눠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권 연대에 깨진 것을 저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근데 저게 숨겨진 면들이 있어요. 뭐냐면 디지털 음원 이런 데가 있잖아요. 저 디지털 음원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저기 뭐예요? 디지털 음원은 음원이 그만큼 많이 팔렸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주얼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죠. 저건 뭐냐? 경제. 아까 우리 최유한 평론가가 아주 계속 부르짖었던 제대로 된 지역 공약이 얼마만큼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경제를 아우를 수 있는 아젠다가 대안으로 제시가 됐느냐? 안 됐거든. 근데 지금 주얼리 같은 경우는 보세요. 시청자 선호도는 낮지만 디지털 음원에 대한 점수가 높잖아. 컨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컨텐츠가. 이번 딱 맞네. 그 컨텐츠는 계속적으로 팔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사는 거야. 산다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속으로는 사고 있어. 미치겠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진짜. 선거를 가늠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팔아먹을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느냐.
팔아먹을 수 있는 콘텐츠가 맨날 싸우자, 뭐 심판하자 이런 게 있으면 어디서 그럼. 뭘 보고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문재인 뭐 그 지도론, 지도력, 뭐 부재 뭐 이런 것들이 리더십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예. 저는 이번에 그 선거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비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비전을 볼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광주에서 비전을 찾았습니다. 아, 광주 천정배 후보 실제로 당선자. 천정배 후보가 이뻐서 선택이 된 게 아니에요. 아니죠. 천정배는 상징인 거예요. 어떤 상징일까요? 야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걸로 뭘로 거듭나야 되느냐? 예. 진정성으로 거듭나야 된다. 천정배 후보가 이번에 선거를 하다가 예. 마지막 날에 천배했죠. 가서 비가 오는데 천배를 했어요. 예, 비가 오는 천배했어요. 그런데 그때 유권자 중에서 60 이상 되신 나이 지긋해보신 어르신이 우산을 갖고 가서 받쳐주고 받쳐줬어. 예, 맞아요. 어르신이라는 게 중요해요. 어르신이라는 게 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천정배의 진심이 통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컨텐츠가 없으면 무직하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 맞아요. 그게 바로 노무현 정신 아닙니까? 네.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노무현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건 천정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제대로 준비를 하는 백의종군하는 그런 모습으로 야권이 거듭나야 된다. 그 거듭날 때 정말 철저하게 인지해야 될 것은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 묘소에 참배한다? 이거 꼼수예요. 있는 토끼도 도망가게 하죠. 진정한 중도의 행보가 뭐냐? 1%를 고립화시키는 행보입니다. 1%를 고립화시키는 행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자면 예. 아까 얘기를 했던 의무급식에 대한 얘기.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모두에게 집을 갖는 사회. 그리고 또 아름다운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것들은 충분히 대안적 아젠다가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름다운 저녁이 있는 정말 편안하게 가족과 저녁을 즐길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 이거 분명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저녁이 있는 삶을 하고 있는 한 10여 %를 빼놓고는 예. 저녁이 있으세요? 배고파요. 저녁이 있냐고 물었는데 왜 갑자기 배고파요가 나옵니까? 시간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벌써 끝날 때가 다 됐거든요. 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젠다들을 세우고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실천으로 보여준다면 분명히 정책에 있어도 또 선거에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김성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이게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굉장히 희망적이라니까요. 네. 왜냐하면은 집단 지성은 이번에 날카롭게 야권의 개편을 혹은 개혁을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이게 특히나 보세요. 재보궐이니까 다행이지. 그치. 이게 총선이었어 봐. 완전 망한 4년이야, 거지. 4년. 4년. 이건 1년짜리밖에 안 됩니다. 1년 동안 무슨 연육교를 어떻게 만들어? 그거 다 한다고 하잖아, 안성수는. 안성수 참 진짜 대단한. 대단한.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1년 동안 예산 폭탄 내리지 못해요, 사실. 근데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찍잖아요. 왜냐면 야권이 정신 차려야고. 야권 정신 차리고. 이건 회초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 회초리 달겨 맞고 철저히 준비해서 총선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김선수 평론가님이 진작에 먼저 왔으면 여러 가지 강의를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쉽게 됐고. 어쨌든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배신당한 게 똑같은 서민인 퀵한테 배신당했어요. 퀵이 안 와. 퀵이 안 와. 뭐 얼마나 더 돈을 버시려고 왔잖아. 약속해놓고 10분이면 가요 이러면서 40분이 지나도 안 와 퀵이. 다 이해하실 거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김선수 평론가님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시고 같이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죠. 예.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이 깊은 밤을 우리가 함께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보냅시다. 그러면 분명히 찬란한 새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수 평론가님, 다음 주는 안 늦으실 거죠? 시간을 바꿔버렸어요. 아예 이전에 있던 스케줄을 바꿔버렸으니까 염려 마시고 목요일날 편안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 저기 노란색 배지하고 급해서 노란색 배지 못 달았구나. 나 노란색 넥타이 까만. 지난주 보니까 나 얼굴이 너무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지금은 더 시커멀 거예요. 분장도 하고 이렇게 까맣게 해서 노랗게 딱 했어요. 그래서 너무 까매서 더 시커매 보여. 아니야, 예쁘게 봐주셨을까. 자, 오늘 어쨌든 이렇게 어렵지만 김성수, 최요한의 맛있는 수다 시간 어떻게 메꿔봤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렇게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혹시나 의견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요, 여기 조합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게시판도 있습니다. 게시판도 있으니까 남겨주시면 그거 남김없이 저희 방송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저에 대한 하겠습니다. 악플이 오늘은 쏟아질 것 같은데요. 달게 받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선풀도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쏟아져 있어요. 참. 자, 어쨌든 김성수 최유한의 맛있는 수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